이게 뭡니까? 이게 무슨 어디 방인데 818호와 1004호가 뭐가 대립을 하는 것 같죠? 이게 국회에 가면은 의원들이 각각 쓰고 있는 의원회관 방 번호입니다, 지금요. 118호와 1004호는 아주 색깔이 다른 정치인들이 쓰고 있는 방이라는 거죠. 자, 그럼 무슨 화면 좀 보겠습니다. 여기 설명이 잠깐 나오는데요. 이 내용입니다. 자, 818호는 이재명 대표의 의원실. 최근에 여기서 무슨 비공개 회의를 한 거냐 안 한 거냐 이게 논란이죠. 여기에서 무슨 컷오프를 논의했다. 뭐 근데 당사자로 지목되신 분들은 아니다라는 또 설명도 나오고 해서 논란이 됐어요. 그리고 최근에 어제부터 홍영표 의원실은 104호인데 친문의 어떻게 좌장격이잖아요. 그리고 친문 비대위원들이 최근에 이 공천 관련해서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하니까 여기에 모여서 대책회의를 열었다는 거죠. 계속 모이고 있다 그래요. 요겁니다. 자, 그럼 이와 관련된 목소리가 있습니다. 먼저 확인해 보시죠. 일단 측근이라고 했을 때 당직자들이라고 하면 그 공식적인 모임 몇 개 있습니다. 그런 단위의 회의인지 아니면 뭐 그런 공식적인 당직을 맡고 있지 않은 의원들 사이의 모임인지 이게 좀 애매한 것 같고 그러나 저는 뭐 당대표가 당직을 맡고 있지 않은 의원들과 비공식적인 그런 회의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만 그 당직을 맡고 있는 분들하고는 그런 공식적인 회의체 말고도 또 수시로 이렇게 만나서 또 보고도 받고 또 하지 않겠습니까? 집단 탈당이나 이런 움직임도 조금 생각을 하고 계실까요? 그런 것까지는 아직 아니지만 일단 뭐 좀 당을 좀 정상화하는데 우리들이 좀 지혜와 힘을 모아봐야죠. 당 아니, 지지율이 좀 오늘도 만나고 뭐 계속 만나기로 했어요. 자, 뭔가 이렇게 대립하는 상황처럼 보이죠? 자, 그럼요. 지금부터 이 현역 의원 평가 하위 10% 평가를 받았다. 이걸 스스로 공개하면서 지금 공천 관련해서 반발하고 계신 분이 있죠. 민주당의 윤영찬 의원인데요. 지금부터 좀 얘기 좀 나눠보겠습니다. 전화 연결이 돼 있거든요. 윤영찬 의원님 나와 계시죠? 네, 안녕하세요. 윤영찬입니다. 예. 오늘 네. 의원총회가 열렸잖아요. 민주당 의원총회. 근데 네, 여기 네, 이재명 그렇습니다. 대표가 이제 불참했다고 알려지는데 의원들의 항의도 있었다 그러고요. 의원총회 분위기는 좀 어땠습니까? 상당히 격앙된 분위기였고요. 그리고 지금 현재 진행되고 있는 공천 작업들에 대한 일종의 성토장이었다. 이렇게 정리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 성토장 분위기가 있었다. 자, 그리고요. 공관위로부터 현역 하위 평가 10%에 들어갔다. 이거 통보를 받으셨는데 받기 전에는 혹시 예상은 하셨습니까? 저는 뭐 워낙 또 비명계의 상징적인 인물이었고요. 그리고 제가 줄곧 이재명 대표의 사당화, 그다음에 당내 민주주의의 실종에 대해서 비판을 해왔기 때문에 지금과 같은 시스템 하에서는 저에 대한 불이익을 줄 수 있겠다라는 생각을 오래전부터 해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하위 10%에 들었다는 것이 전혀 부끄럽지 않고요. 예. 그 부끄럽지 않았기 때문에 저는 모두에게 알리는 게 맞다라고 생각하고 이 문제를 정면으로 문제 제기한 것입니다. 지금 이 현역 의원 평가 뭐 하위 10% 또는 하위 2% 여기에 해당하시는 의원분들이 뭐 거의 30명, 뭐 20명 훌쩍 넘는다 이런 얘기 나오는데 일부 네네. 의원분들만 공개해졌고 나머지 분들은 아직 공개를 안 하고 계시거든요. 그분들은 혹시 뭐 아시더라도 이름은 말씀 못 하실 텐데 그분들은 무슨 생각을 하고 계신지 알고 계십니까? 네, 저도 주변에 공개를 안 하시는 몇 분들을 알고 있고요. 그리고 그분들은 되게 다 비명계, 그리고 지금까지 당을 통합하고 혁신해야 된다라고 주장해왔던 분들이 대부분이고요. 예. 그리고 그분들은 어찌됐든 불이익을 받더라도 본인은 경선에서 확실하게 싸워서 승리하겠다 이런 각오를 다지고 계신 분들입니다. 아, 경선을 통해서 임해서 싸워서 이기겠다 이런 각오를 다진다는 말씀이네요. 네네네. 혹시요 유영찬 의원님께서는 하위 10% 통보를 받으셨는데 그 사유도 확인을 좀 하셨습니까? 아니요, 사유는 저한테 공개하지도 않았고요. 예. 이명백 공관위원장은 전화로 하위 10%에 포함됐다라는 사실까지만 이야기를 했고, 이제 여러 언론에서 이제 그 사유에 대해서 이 통보를 했느냐라는 질문들을 받고
공관위원장이 나는 그냥 명단만 넘겨받았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다고 해요. 예. 그러니 이분에게 무슨 사유가 어떠냐 저떠냐를 물어보는 것 자체도 참 부질없는 짓이라 생각을 해서 예. 저는 질문을 하지 않았습니다. 자, 그리고요, 지금 이른바 이제 비명계 또는 이제 친문계라고 꼽히시는 의원분들 중심으로 어떤 행동에 돌입할 수 있다는 얘기가 나오는데 구체화되고 있는 내용이 좀 있습니까? 예, 뭐 지금 친문 쪽의 의원님들 또 이 비명계 의원님들이 모이시고 있죠. 예. 모이고 있고 그다음에 모인 분들이 지금 현재 총선을 앞두고 지금 우리 당이 패배 길로 가는 거 아니냐에 대한 강한 우려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걸 빨리 바로잡지 않으면 총선에서 엄청난 참사가 발생할 수 있다. 라는 생각들을 가지고 예. 서로 의견들을 나누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은 바로 잡는 방법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구체로 나온 건 없습니까? 예, 뭐 현재로서는 뭐 어떤 방식으로 가야 되느냐 구체적인 방식은 없지만 일단은 지금 진행되고 있는 공천의 상황들을 예. 중단하고 그리고 우리 이철희 청와대 전 정무수석도 이야기를 했습니다만 예. 이재명 대표가 어떻게든 이 문제에 대해서 책임을 지고 또 불출마라든지 아니면 이 지금 조기 선대위 구성이든 이렇게 본인의 지금 현재 권력을 이양하는 방식으로 가지 않으면 예. 지금 선거가 매우 어려운 국면으로 갈 수밖에 없다 이렇게 걱정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재명 대표의 불출마 또는 조기 선대위라는 건 현 지도부가 이제 해산이 된다는 뜻 같은데 이런 얘기가 조금 구체적인 안으로 나오고 있다 이렇게 이해해도 되는 겁니까? 조기 선대위가 이 당 대표의 사퇴를 전제로 하는 건 아닙니다만 지금 새로운 당의 주체가 국민들에게 어필하고 나타나야만 등장해야만 예. 이 문제가 근본적으로 해결이 되면서 새로운 국면으로 접어들 것 같다. 그렇지 않으면 이 체제 하에서는 아마 계속해서 공천과 관련된 잡음들이 계속 일 것이고 그리고 선거 국면에서도 당이 단합하지 못하고 당이 분열되는 예. 요소로 작용을 할 것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지금 이낙연 대표가 이끌고 있는 새로운 미래에서는요. 지금 민주당 공천과 관련해서 여러 가지 비판을 하시거나 전 뭐 컷오프 등등 어려움에 처한 민주당 의원분들 향해서 약간 손짓하는 분위기거든요. 이건 어떻게 좀 보세요? 예, 뭐 저는 구체적으로 제가 제의를 받은 건 없지만 예. 어찌됐든 지금 현재 이 하위 20% 내에 통보를 받은 의원들 입장에서는 예. 이런 상황들을 도저히 수긍할 수가 없다고 판단하기 때문에 예. 개별적으로 여러 가지 본인의 진로를 놓고 고민을 하시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자, 요거 마지막 질문 좀 드릴게요. 앞서서 원칙과 상식 소속 의원분들이 탈당하실 때 윤영찬 의원께서는 잔류를 선택하셨거든요. 근데 네네. 혹시 그때 탈당하지 않은 거를 좀 후회하거나 그런 순간은 없으셨을까요? 예, 저는 그 당시 잔류를 하면서 민주당이 끝까지 남아서 선산을 지키는 구분 소나무가 되겠다. 예. 이렇게 이야기를 했었고 예. 그걸 우리 주민들께도 그 약속을 드렸습니다. 설사 하위 뭐 10% 20% 그다음에 공천에서 불이익 이런 부분이 있다고 해서 주민들께 드린 약속을 제가 또 저버릴 수는 없는 것이죠. 그건 도리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하위 10% 대상자가 돼서 아마 나중에 경선 점수에 감점을 받는 상일 텐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경선에 끝까지 임하겠다 이 말씀인 겁니까? 네, 지금? 그러겠습니다. 그렇게 알겠습니다. 하겠습니다. 예. 자,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더불어민주당 윤영찬 의원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이거 보니까 지금 체제로는 지금 그러니까 이게 친문계 또는 비명계 의원분들이 지금 체제로는 안 되고 이재명 대표의 불출마 선언 또는 조기 선대위 체제로 빨리 가야 되는 거 아니야. 새로운 리더십, 새로운 어떤 지도 체제가 나와야 되는 거야. 이런 말씀을 지금 얘기가 지금 물밑에서 되고 있나 보네요. 지금 그 말씀을 살짝 언급해 주셨는데. 자, 이런 가운데요. 오늘 의원총회가 열렸어요. 아까 뭐 분위기 잠깐 유영찬 의원께서 설명해 주셨는데 그 화면으로 좀 정리된 게 있습니다. 오늘 사실 이재명 대표가 참석을 안 했어요. 오전에 최고위원회의는 주재를 했고요. 그리고 본회의 참석됐는데 본회의 끝난 뒤 11시 정도에 열렸거든요. 근데 불참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다른 일정이 있었던 건지 아니면 여러 가지 이거 또 성토하는 분위기가 있으니까 그걸 의식해서 참석을 안 한 건지 모르겠지만 불참됐다 또 이런 얘기가 주로 받았는데 오늘 의총이 비공개였지만 참석을 하시고 또 참석하고 나오고 하신 의원분들이 또 얘기를 꺼내놓은 게 좀 있습니다. 들어보겠습니다. 저는 대표의 사당화를 위한 공천이 돼서는 안 되고 정확하게 좀 진상을 파악하고 거기에 대해서 책임도 묻고 해야 된다. 그 얘기했어요. 의원들이 아주 울분에 차서 이야기를 많이 했는데 뭐 친문이다 비명이다 이런 사람들을 제거하는 것에 골몰하고 있는 거 아니냐. 원내대표님께서 마무리 발언을 해주셨는데요. 지도부로서의 좀 책임을 느낀다. 전 모르겠습니다. 의견을 발언하시는 의원님들이 좀 지도부가 들었으면 좋겠는데 없어서 조금 아쉽다라는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의총에 약간 불만을 갖고 참석하신 분들은 이재명 대표에게 뭔가 얘기를 하고 싶었는데 이재명 대표는 막상 참석을 안 한 상황이 됐다는 거예요. 이런 가운데요. 민주당의 원로라고 할 수 있는 분들 오늘 목소리를 좀 냈습니다. 화면 좀 보겠습니다. 대표적으로 전직, 그러니까 문재인 정부 당시 총리를 임하셨던 분들, 정세균, 김부겸 전 총리 등 입장문을 냈는데요. 내용이 좀 길지만 압축하면 이 내용입니다. 민주당의 시스템 공천과 민주적 원칙 객관성 훼손됐다. 이재명 대표를 비롯한 지도부가 초심으로 돌아가야 된다. 그리고 국민 눈높이에 맞게 공정하게 공천해야 된다. 이걸 공식적으로 입장을 냈습니다. 강하게 좀 비판한 건데. 자, 민주당의 한민수 대변인 나와 계신데요. 당의 원로, 그러니까 전직 총리 두 분 포함한 원로들까지 비판하는 상황. 이거 지금 당 상황 어떻게 되는 겁니까? 좀 정확하게 얘기 좀 해주세요. 이거 어떻게 되고 있는 겁니까? 지금 다 설명하려면 뭐 하루 종일 설명. 그럼 가장 중요한 핵심. 네. 핵심. 지금 아까 윤영찬 의원은 사실은 굉장히 반발을 하고 있는 의원분 중에 한 분이잖아요. 그거에 대해서 해명을 하신다면 어떨까요? 두 분 총리 말씀 예. 당의 원로시고 어른들이신데 저런 말씀 새겨드릴 부분이 있으면 새겨 듣고. 근데 이제 윤영찬 의원 말씀 들으면서 이제 엊그제는 저는 뭐 현역이 아니니까요. 예. 현역 의원들 방에 어떤 분이 또 대표와 공관위원장입니까? 예. 뭐 사퇴를 요구했다는 분이 있는데 어떤 분이라고 이름 다 알려졌습니다. 근데 보도를 통해서. 그분을 예. 한번 언론들도 되새겨 보십시오. 오. 그분을 뭐라고 했습니까? 강성 친문, 대표적인 강성 친명이라고 했습니다. 아. 철험의 소속이라고. 오. 다 그거 알지 않습니까? 그리고 지금 하위 10%, 20% 본인들한테는 참 안타까운 일이죠. 근데 저도 기자분들한테 좀 들었는데 거기에 대표적인 친명 중진도 있다는 거 아닙니까? 그분들은 경선 조용히 준비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본인이 말씀 안 하실 때는. 이번에 평가된 거가 지금 뭐 윤영찬도 초선이시니까 지난번 들어왔고 재선 3선 의원들 다 지난번 20대 총선 때 했던 평가 기준하고 똑같습니다. 네 가지 큰 기준이 있습니다. 의정활동, 기여활동, 공약 이행, 예. 지역활동. 뭐 입법, 상임위 이런 부분만 있는데요. 그 부분뿐만 아니고. 그 다양하게 뭐 평가를 한다 그 말씀인 거죠? 이거를 저희 기자단한테 저희 공보국에서 공개한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예. 다 보시면 29개 항목인가가 돼 있어요. 저야 뭐 지금까지 받아본 적이 없습니다. 뭐 원회니까. 나중에 받겠지요. 항목이 그렇게 다 디테일하게 돼 있는데 아니 그거를 그 12명의 외부인 위원장이 오셔가지고 예. 12명이 수개월을 작업을 했는데 그걸 대표나 지도부가 손을 댈 수 있습니까? 저는 상식적으로 안 될 것 같아요. 그리고 20대 때 똑같이 그렇게 했었습니다. 예. 제가 이제 하위에 계신 분들의 어떤 마음이나 어떤 억울함 이런 걸 다 이해 못한다는 건 아닙니다. 하지만 그런 점도 충분히 본인들께서 아실 수 있는 부분들이 있다 이런 말씀 드리기 때문에 예. 전 이런 생각은 좀 해봅니다. 대표가 이제 새로운 새술은 새부대에 담아야 되고 떡잎이 져야 새순이 돋는다고 했습니다. 저는 인적 쇄신과 당의 분열은 정말 딱 바로 이 종이 한 장 차이라고 할까요? 국민의 시각이 제일 중요하다고 봅니다. 국민들께서 보실 때 야 그래도 민주당 정말 인적 쇄신을 위해서 몸부림을 치고 정말 황골탈퇴의 진통을 겪고 있다 하면은 저희들이 마지막 4월 10일 날 국민들께 지지를 받을 거고 그렇지 않고 저게 정말 일부에서 지적하시는 것처럼 정말 이건 진통을 넘어선 분열이다 예. 하면은
저희들에게 매서운 회초리를 들 수 있겠죠. 의총 상황은 제가 들어가지는 현역도 아니고 안 들어갔습니다만 전해 들은 말로는 한 15명 정도가 말씀을 하셨다고 하는데 저는 모르겠습니다. 뭐 성토하는 분위기도 있었을 거고 그런데 상당수 또 의원들은 지금 단합된 모습으로 우리가 총선을 잘 준비해야 된다 이런 말씀을 하셨다고 하니까요. 전체적인 평가는 또 언론을 통해서 드러날 때 국민들이 하지 않으실까 싶습니다. 자, 지금 당 대변인 맡고 있는 한민수 대변인의 말씀, 그리고 앞서서 반발하고 있는 윤영찬 의원의 말씀, 시청자 여러분이 다 들어보셨어요. 지금요. 양쪽의 얘기라고 할 수도 있습니다. 지금 민주당 내부에서요. 자, 이런 가운데 지금 의원 평가, 어떤 뭐 평가 항목들이 다 있는데 일단 다음에 준비되는 거는 어떻게 보면 약간 정량 평가, 객관적인 숫자가 나오는 평가 부분이 있거든요. 그 내용 좀 정리된 게 있는데 최근에 한 시민단체가 평가를 좀 내놨어요. 여기 보시면 여기 보면 하위 20% 또는 하위 10%를 받으신 분들도 먼저 봐주세요. 김영주 의원 탈당 선언했죠? 대표 법안을 발의했다는 거는 법안 발의를 열심히 했다는 거죠. 의정의 가장 기본인 법률안 제출은 정말 열심히 했다는 건데 지난 21대 국회, 지금 끝나는 이 국회에서 100건 넘게 하셨다고 그러죠. 그리고요. 상임위와 본회의 출석률이 90%를 넘습니다. 그러니까 거의 다 출석했다는 뜻이고요. 또 다른 20%에 들어간 송갑석 의원 역시 거의 100건 가까이 했고요. 출석률도 상당히 높죠. 그리고요. 박용진 의원과 윤영찬 의원은 하위 10%인데 그러니까 20%가 더 낮게 된 거죠. 여기 들어가신 분인데 82건 각각 39건 정도 법안 발의 그리고 상임위하고 본회의 출석률이 굉장히 높아요. 근데요. 이게 시민단체인데 이걸 딱 집었군요. 이재명 대표를 보면서 물론 이재명 대표는 중간에 들어왔어요. 재보궐선거를 통해서. 그렇지만 6건 그리고 출석률이 좀 상대로 낮습니다. 그런데 평가는 어떨까? 물음표가 찍혀 있는 거죠. 이런 사안까지 지금 지적이 좀 되고 있어요. 자, 이와 관련해서요.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요즘에 참 민주당 일에 관심이 많아서 많은 얘기를 꺼내는데 그 목소리 그다음에 민주당의 공관위원장의 어떤 설명도 있습니다. 들어보시죠. 그 시스템 공천이 왜 모든 함수를 통해서 다 이재명이 원하는 결과만 나옵니까? 이재명은 10% 들어가야 되지 않습니까? 단식하느라고 재판 다니느라고 자기 체포동의안 막아보느냐고 민생을 위한 의정활동 안 하지 않았나요? 1% 들어갈 것 같은데요, 제가 보기에. 비명계 공천 학살이라는 거 이런 것은 없습니다. 모든 것이 당이 정해놓은 그 원칙과 절차에 따라서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비명계 학살이라는 것은 저는 근거가 없다고 보고 있고요. 모든 공천 이 심사는 저희 책임하에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유진 대표? 아까 약간 어떤 평가하는 거 있잖아요. 법안 발의 그다음에 출석률. 물론 이게 정량 평가입니다. 숫자가 나오는 거. 여기에다 이제 정성 평가. 약간 주관적일 수 있는 평가가 반영돼서 전체 평가 나오는데 이거 어떻게 보셨습니까? 이거? 제가 봤을 때 정성 평가가 한 90%를 차지하는 게 아닌가. 이 채점표를 좀 보고 싶습니다. 궁금한데요. 예. 이 박용진 의원이나 특히 또 김명주 국회부의장 이런 분들은요. 국민의힘 입장에서는 성가신 의원들이에요. 너무 열심히 하거든요. 법안도 많이 내고 상임위도 열심히 하고. 아까 이 시민단체에서 평가 내용 좀 다시 한번 불러올까요? 집계를 한 거죠, 시민단체가. 그러니까 특히 박용진 의원 같은 경우는 특히 이제 그 뭐 공정경제라고 하는 뭐 3법 이런 가지 주도를 했고 또 사립유치원 문제 등 상당히 그 거칠고 공격적인 의정 활동을 하는 대표적인 인물들이거든요. 그래서 국민의힘에서 이런 분들이랑 상임위에서 만나는 거를 약간 좀 꺼릴 정도입니다. 그런 분들이 이제 하위 10%라 그러니까 이 민주당이 보수 정당이 됐나 이런 생각이 들 정도예요. 제가 봤을 때는. 예, 그래서 이 평가는 아마 민주당 지지층에서조차도 믿지 않을 겁니다. 네, 믿지 않을 것이고요. 그렇다면 무엇을 정성평가를 했을까? 아마 제 생각에는 당연히 노골적으로 뭐 비명이다, 반명이다 이런 점수는 없겠죠. 예. 아마도 제가 봤을 때는 당 대표 혹은 당론에 얼마나 앞장서서 단결하고 결집해서 일했느냐. 예. 아마 그 부분에 대한 평가 비중을 매우 높였을 것이고 그렇게 점수를 했을 때는 사실은 누가 점수를 매겨도 박용진 의원 같은 이런 열혈 정치인이 하위 10%를 받을 수밖에 없는 그런 구조를 짜놓고 들어간 채점이기 때문에 이것은 결국은 제가 봤을 때는 이재명 대표를 위한 사천을
합리화하기 위한 채점이었다. 이렇게밖에 국민들이 볼 수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지난 2022년이요. 이게 한 2년 지난 건데요. 당시에 이재명 대표가 박용진 의원에 대해서 뭔가 한 얘기가 있어요. 그리고 최근에 공천 사안과 관련해서 그리고 그 당시에 발언과 관련해서 박용진 의원의 반응도 좀 있습니다. 들어보시죠. 공정하고 합리적이고 민주적인 당 운영을 위해서 우리 박용진 후보도 공천 걱정하지 않는 그런 당 확실하게 만들겠습니다. 이명박 공관위원장 전화가 왔고요. 저는 참 납득이 안 됩니다. 그랬더니 본인도 웃으시면서 저는 잘 모릅니다. 그냥 통보만 합니다. 그래서 알겠습니다. 그리고 전화는 금방 끊었고요. 근데 약간 헛웃음도 나왔어. 좀 있다가 공관위원장도 약간 멋쩍어는 하더라고요. 저 때도 그냥 저는 웃었고 지금도 그냥 웃습니다. 그 잘못 생각하신 거죠. 그러니까 김성환 평론가. 2022년에 이게 전당대회니까 경쟁하는 상대인데 그 경쟁자를 좀 약간 북돋주면서 공천 걱정 없이 만들겠습니다. 근데 지금 걱정하게 됐는데요. 지금 이 상황이 뭡니까 이거 어떻게 된 겁니까 이거? 역으로 또 공천 줬다고 하면은 당대표가 그렇게 얘기했으니까 공천 그냥 줬네. 이런 얘기도 나올 수 있는 상황 아니겠어요? 그렇게 되는데 저는 앞서 이제 말씀하시는 거 들으면서 민주당이 기자들한테 보냈다고 하는 그 세부 평가표를 봤어요. 예. 20대하고 21대 국회 지금 똑같아요. 평가 항목이 똑같고요. 배점도 거의 달라지지 않았어요. 세부 평가 배점하고 반영 비율까지 다 공개를 했거든요. 예. 그 내용을 보니까 뭐 예를 들면 상임위 활동 열심히 한 거, 그리고 국회 출석률 뭐 많이 출석한 거 이런 건 성실도라든가 상임위 활동 이런 데서 다 평가하도록 돼 있는 거예요. 근데 예를 들어서 이제 당무감사하거나 그러면 지역위원회 얼마나 잘 운영하는지 이런 것들 평가하잖아요. 예. 그런 것도 국민의힘도 똑같이 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럼 그거는 지금 눈에 잘 안 보이는 거라고요. 지역위원회 어떻게 관리하는지 지역구 관리하는지 누가 합니까? 그건 당무감사 가가지고 감사원들이 감사하면서 확인하는 거예요. 그거 박용진 의원 나는 뭐 괜찮아 이렇게 생각하고 관리 안 했을 수도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한 일면만 보고 저 정치인은 지금 여당하고 잘 싸웠고 여당에서 불편하기 때문에 당연히 공천을 줘야 돼 이렇게 얘기하는 건 우리가 좀 인상비평에 가깝다 이렇게 생각하고요. 그래서 좀 그 아까 평가표 제가 갖고 있는 거를 필요하시면 제가 보내드릴 생각도 있습니다. 뭐 공개가 됐다 그러니까 뭐 찾아보면 되겠네요. 그거는요. 그리고 또 하나는요. 아까 이제 홍영표 의원 얘기도 나왔지만 홍영표 의원이 이번에 5선 도전하는 거예요. 그리고 서른 의원은 6선 도전하는 거예요. 그리고 전해철 의원은 4선 도전하고요. 박용진, 송갑석 의원은 지금 반발하고 있지만 3선 도전이에요. 수도권에서 이 정도 도전을 해서 지금까지 정치를 해온 사람들이에요. 거꾸로 말하면요. 민주당이 혁신공천하고 그동안 민주당이 실망하고 입법 활동 제대로 못했다고 하는 평가 받을 때 이 의원들은 하나도 자유롭지 못해요. 제가 볼 땐. 그리고 당이 위기에 빠졌을 때 이 의원들 앞에 나가서 앞장서서 이재명 대표 위기 빠졌을 때 그리고 검찰이 검찰권 남용할 때 나가서 정면에서 나가서 싸워본 적 있나요? 전 제가 볼 땐 기억이 나는지 않아요. 이건 제가 국민 눈높이로 봐도 저는 이거 과히 틀리지 않다고 생각해요. 예를 들면 이재명 대표의 사당화 문제 또 당에서 쓴소리 나는 거 좀 할 수 있다고 생각해요. 근데 당이 위기에 빠졌을 때 앞에 나가서 싸워줄 수도 있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근데 뒷짐지고 앉아가지고 나는 4선이고 5선이고 나는 이제 3선 하면 되네. 그리고 앉아가지고 여당하고 생색낼 때 싸워주고 싶을 때 국민들이 카메라 비출 때만 열심히 싸우는 척하고 당이 진짜 위기에 빠졌을 땐 제대로 싸우지도 않고 뒷전에 앉아서 대표 욕하고 당 분열에 빠지게 하는 거 전 책임이 있다고 생각해요. 민주당이 무능하다고 비판받으면 이런 의원들도 같이 무능하다고 비판받아야 된다고 생각해요. 근데 이런 의원들 나는 비명예입니다 이렇게 얘기하는데요. 이재명 대표 지난 대선 때 그때 처음 중앙정치무대에 올라온 거 아닙니까? 그럼 그 이전에 뭐 정세균 괜히 친문 괜히 온갖 개 바꿔가면서 지금까지 5선 4선 한 거 아닙니까? 자기들이 그렇게 왔던 건 왜 생각 안 합니까? 저는 제가 볼 때는 이게 지나치게 우리가 좀 시끄럽다고 느끼기 때문에 이게 당내에서 엄청나게 문제 있는 것처럼 생각하지만 국민들의 눈높이에서 뭔가 변화를 바라는 눈높이로 바라보면 저는 이 의원들 이제 나도 한번 정치 좀 뒤로 물러나 줄 때가 되지 않았나 하는 고민도 좀 해야 될 때라고 생각합니다. 자, 일단 지금 공천 과정, 어떤 공천 결과가 하나씩 나오는데 이거에 대한 시각차가 분명히 보여요. 지금도 패널분들 말씀하신 거 보면은
약간의 입장차와 평가가 확연하게 좀 달라 보이거든요. 이런 상황에서요, 지금 정치권, 사실 공천 관련해서 총선을 앞두고 시끄러운 정당, 이건 좋지 않다. 이게 보통 통설이거든요, 정치권에서는요. 그래서 지금의 민주당 모습을 10년 전과 비교하는 시각이 요즘에 정치권에 좀 있습니다. 화면 보시죠. 여기 보면 민주당 2012년 총선 데자뷰 이런 얘기가 있어요. 여기 보시면 2012년 체제하고 지금 2024년 체제인데 당시에는 한명숙 대표, 지금 이재명 대표 체제죠. 당시 2012년에는 MB 정권 심판론이 있었어요. 근데 지금은 윤 정권 심판론. 약간 비슷한 것 같기도 하고요. 총선의 성격을 이렇게 규정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공천 논란이 있는데 10년 전에는요, 이른바 노이사, 친노, 그다음에 특정 대학을 나온 사람, 그리고 486, 노이사 중심의 공천에 대해서 구민주계의 반발이 심하게 있었다. 근데 이번에는 친명 중심 공천 논란이 일면서 친문 비명계 반발이 있었다. 요것도 뭔가 좀 흡사해 보이기도 하고요. 그리고 정당 지지율이 10년 전에는 총선 2달 앞두고 뭔가 역전이 됐다는 거예요. 민주당에 불리하게 역전이 됐다는 거죠. 민주당이 내려갔다는 건데 최근에 약간 국민의힘과 민주당의 지지율이 역전된 현상이 나타났죠, 지금요. 이것도 그렇고요. 그리고 당시에 여당을 누가 이끄는가 보면은 박근혜 비대위 체제, 지금은 한동훈 비대위 체제. 그리고 당시에 총선의 결과는 당시에는 민주통합당이었는데 과반 장담을 했거든요. 그러나 패배했어요. 그렇다면 이번은 어떻게 되는 건가? 이렇게 비교하는 내용들이 요즘에 꽤 많이 나옵니다. 한민수 대변인은 어떻게 보십니까? 지금? 참 이렇게 보니까 누가 만들었는지 제법 잘 비교를 잘 만들었습니까? 근데 많이 좀 근본적으로는 다른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2012년에는 신문사의 정치부장을 하고 있을 때였어요. 예. 무엇보다 뭐가 다르냐면은 당시 선거는 앞선거가 2008년 총선이 있었죠. 총선이 있었는데 그때 우리 민주당 전신 지금 뭐 민주당 계열이죠. 상당히 크게 졌습니다. 이명박 정부 초기였었고. 2008년 총선을 말씀하시는 거죠. 그렇죠. 81석이었고 그리고 이제 4년 뒤 선거였는데 이때 이명박 대통령 지지율이 상당히 낮았죠. 굉장히 낮아서 실정을 많이 했고 그리고 이제 박근혜 비대위가 들어섰는데 그때는 2012년이니까 집권 5년 차 아닙니까? 이제는 뭐 사실상 박근혜 비대위에서 박근혜 전 대표 대통령이 당시 비대위원장이 다음 뭐 대권 주자다. 자기 주자다. 예, 그렇죠. 그런 상황에서 이제 박근혜 대표가 뭐 경제 민주화랄지 새로운 정책을 도입하고 그러면서 국민들을 지금 생각해 보면 이제 뭐 포장지를 잘 둘러서 뭐 속였다는 표현까지 쓸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리고 총선을 치르고 민주당 계열에서는 지금 말씀하신 이제 공천 논란이 저도 있었던 걸로 기억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선거를 진 건데 지금은 이제 완벽하게 좀 다른 건 뭐냐면 당시 이명박 대통령은 뭐 천안함 연평도 사건도 있었고 내곡동 사저 특검법도 있었고 하지만 지금의 윤석열 대통령은 좀 다릅니다. 그래도 국민들 앞에 나와서 사과도 하고 받아들일 건 받아들이겠다 하면서 고개를 숙였습니다. 근데 지금 윤석열 대통령 그렇게 합니까? 안 하지요. 그러면 한동훈 비대위원장은 윤석열 대통령과 정반대의 길을 걷습니까? 홀로 서기를 하고 있습니까? 박근혜 대통령 그 당시에 이명박 대통령 공천에 전혀 손 못 대게 하고 자기 색깔로 총선을 치르지요. 근데 한동훈 비대위원장 그렇게 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게 근본적 차이가 있고 그러면 이제 저기 공천 논란 얘기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좀 전에 말씀드린 대로 우리 김성환 평론가도 말씀하셨는데 민주당 의석수가 지금도 한 160석 좀 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실제로 이재명 대표가 그 지난 총선 때는 경기도지사를 하고 있었어요. 그럼 당연히 당내에는 뭐 친명이라고 할 수 있는 분들이 없는 거죠. 그래서 나온 게 뭐 7분이라고 하는데 지금 제대로 계신 분도 몇 분 안 되지 않습니까? 그런 상황에서 그럼 나머지가 다 비명, 그때 당시 따지면 친문, 친노 의원들이 다 있는 겁니다. 그 세력들이 다 있는 상황에서 지금 이제 평가를 하고 당 지도부가 됐고 이런 상황이면 모두 우리 숫자로 따지면 당연히 비명이나 친문 숫자가 많을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게 무슨 프레임을 당 지도부가 나누고 대표가 나눠가지고 한쪽을 밀어내려고 한다? 그렇게 해가지고 이재명 대표와 우리 당 지도부와 그리고 당 대변인 저한테 좋을 일이 뭐가 있겠습니까? 총선에서 지면은 정말 모두가 힘들어지고 이 퇴행을 누가 막을 수 있겠습니까? 단 한 석이라도 이기겠다는 간절함과 절박감이 있고 아까 말씀하신 대로 국민들 보실 때 민주당 살려고 몸부림친다. 인적 쇄신을 하는구나. 이거를 꼭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공천 과정에서 여러 가지 논란, 그러니까 반발의 목소리가 분명히 나오고 있고요. 그다음에 당 지도부 쪽에서 이건 문제가, 지금 한민수 대변인 뭐 말씀하셨지만 이건 문제가 없이 그냥 가는 거다 이렇게 또 설명하는 쪽도 있어서 이게 맞서고 있는 상황인데 이런 가운데 사실은 민주당이 비례정당을 추진하고 있잖아요. 그리고 다른 세력들과 뭔가 지금 연대하고 있는데 이 과정에서 특정 정당의 후보를 뭐 출마시키겠습니다. 그렇다고 그렇게 되면 민주당에 준비했던 분들이 이제 배제가 되는 상황이 발생하거든요. 오늘 그런 상황이 있었는데 여기에 또 반발하는 목소리가 있는데 그건 화면으로 보겠습니다. 이렇게 나와요. 이상원 의원이 울산의 지역구가 있죠. 지금 민주당 소속인데. 근데 갑자기 날벼락을 맞았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지금 비례정당 관련해서 지금 뭐 진보당 등등과 연대하는데 본인이 이제 출마를 못하게 되는 상황이 발생해버렸죠. 그러자 민주당 탈당해서 국민의힘 갈 수도 있다는 얘기를 꺼내놔요. 갑자기요, 지금. 민주당 소속인데 탈당을 하고 국민의힘도 갈 수 있다. 열어뒀다. 라는 얘기입니다, 지금요. 이와 관련해서 비슷한 맥락의 얘기를 분석을 하면서 꺼내신 분이 있는데 먼저 들어보겠습니다. 하위 20% 만약에 이런 분들은 의원들 입장에 따라서 좀 갈릴 거예요. 예를 들어서 조홍천 의원이 만약에 탈당 안 하고 지금 하위 20%인데 앞으로 탈당한다. 근데 국민의힘을 가면은 조홍천 의원 당선될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의원에 따라서 내가 국민의힘으로 갈 수 있는 의원도 저는 나올 수 있다고 봐요. 자, 윤석 대표. 이거요. 민주당 분들이 여의치가 않아서 탈당해서 국민의힘으로 갈 가능성. 윤석 대변인 입장에서 국민의힘으로 올 가능성. 이거 어떻게 보십니까? 일단 한 분이 오셨잖아요. 이상민 의원. 먼저 오셨죠. 그래, 네. 그분은요. 그분이 이제 모범 사례가 될 수 있는 거죠. 저희 입장에서 보면. 모범 사례. 그렇죠. 울산 북구 같은 곳 저희 당이 된 적도 있지만은 굉장히 그쪽이 좀 어렵다고 보시는 어려운 곳이죠. 곳이에요. 노동 관련한 일을 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그 노동 운동을 많이 하시는 분들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참 어려운데 이상원 의원 같은 경우에는 지금 뭐 하위 10%도 아니라는 거잖아요. 지금도 다른 이유로 이제 사실상 출마가 그렇죠. 어렵게 돼버렸단 말이에요. 당대당 지금 뭐 진보당인가요? 그쪽하고 뭔가 지역구 서로 양보 좀 해주면서 세력을 합친다는 소위 말해서 솔직히 얘기하면 이거 이재명 대표 대선 플랜 같은데 어쨌든 그것 때문에 본인 지역구가 없어지고 출마 기회가 없어지는 거예요. 그걸 누가 받아들일 수 있겠어요? 그러면은 생각을 할 겁니다. 본인이 정치를 더 하기 위해서는 공천을 받아야 되고 공천 받아서 출마를 해야 되는데 무소속 나가면 어려울 거 뻔하니까 저희 당으로 와서 저희는 이제 경선을 하게 돼 있거든요. 그 지역을 지금 경선 지역으로 해놨는데 와서 경선을 해도 괜찮은 거 아니냐라는 생각이신 거예요? 생각을 왜 안 하겠습니까? 아까 또 조홍천 의원 얘기했죠. 조홍천 의원 남양주 합 거기 지금 최민희 전 의원이랑 어느 분이 경선하기로 돼 있잖아요, 민주당이. 이 상태에서 조홍천 전 의원은 원래 박근혜 청와대에 있던 분이에요. 공직기강 비서관 그렇습니다. 출신입니다. 저희 쪽으로 오면은 굉장한 폭발력이 또 있을 거예요. 그걸 최재성 전 의원이 정확하게 찍으신 겁니다. 그럴 가능성이 있다 지금. 많죠. 지금 윤석 대변인은 지금 국민의힘 대변인이세요. 대변인이 지금 말씀하신 거거든요. 이거 듣기에 따라서는 국민의힘에서 그렇게 생각하는 거라고 시청자 여러분이 받아들일 수도 있어요. 지금요. 제 개인적인 얘기인데요. 지금 최재성 전 의원의 그 분석이 굉장히 제가 설득력 있게 들렸기 때문에 제 입장에서는 그래서 그럴 수 있다. 제 의견을 좀 첨언을 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거 진짜 이런 일을 보시면 이게 어떻게 되는 겁니까? 총선을 앞두고 이게. 아무튼 이런 가능성까지 지금 거론이 되고 있고 당사자라고 할 수 있는 분은 그 가능성이 있다라고 열어뒀어요. 지금요. 그럴 수도 있다고 본인 선택이. 자, 이런 상황이고요.